예, 이번 시간에는 진도를 나가기 전에 이번 학기 산업심리학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에 수행해야 될 과제가 바로 직무분석 과제입니다. 직무분석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직무분석에 대한 진도는 종업원 선발 원리가 마치고 나면 바로 설명이 들어갈 건데요. 조금 한 주 뒤 정도에 직무분석에 대한 수업을 진행할 거니까 우선 과제 수행 지침부터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시간이 꽤 걸릴 수 있는 과제이기 때문에 이번 학기에 다 수행을 하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미리 과제에 대한 수행 지침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직무분석 프로젝트를 수행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직무 분석할 직무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 직무는 가급적이면 본인이 준비를 하고 있거나 그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분야가 아마 가장 좋은 그런 직무가 될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니까 그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해본다라고 하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겁니다. 일단 여기서 설명한 내용은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료 수집의 용이성을 고려해서 너무 지나친 그 희귀 직무는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만나서 인터뷰도 해야 되고 또 설문조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희귀한 직무는 선택하지 않는 게 좋겠죠. 선택된 직무가 직무 성질상에 서로 다른 다양한 직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이제 여러 다양한 그 직무가 있을 텐데, 이거는 이제 어차피 개인 과제를 수행할 거니까 이게 원래는 이제 팀별 과제를 할 때 중복될까봐 이런 부분이 지침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개인 과제를 하니까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뭐 상담 전문가라든가 또는 사회복지사, 뭐 도서관 사서, 이런 것들, 또는 은행원, 아니면 스튜어디스, 뭐 경비원, 의사, 회계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의사나 회계사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큰 어떤 관심 대상이 아닐 테니까, 또는 뭐 교사, 공무원들 여러분들 많이 준비하고 계시죠. 그리고 기업체의 마케터, 또는 뭐 유치원 교사라든가 뭐 광고 대행사의 카피라이터라든가 뭐 하여튼 여러분들이 향후에 정말 진출하고 싶은 그런 분야의 직무를 선택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선정된 직무에 대해서 직무 활동을 직접 관찰하고 그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지인들에게 면접 또는 지인이 소개해준 그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터뷰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를 통해서 그들의 직무 활동에 대해서 좀 알아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직무에 필요한 지식, 기술, 능력, 뭐 기타 특성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터뷰 시에는 그 정보들을 기록하고
가급적이면 정확한 그 기록을 위해서 뭐 녹음을 해도 되는지를 일단 허용받고 녹음을 해서 기록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적어도 3명 정도 하고 만나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 좋은데, 요즘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또 코로나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게 쉽지 않으니까 뭐 한두 명이라도 만나서 인터뷰를 하시는 게 필요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인터뷰를 할 때는 반드시 그 본인 소개를 정확하게 하고 그 수업 과제 수행임을 확실하게 밝혀야 됩니다. 그런 걸 물어보는 것들이 바로 이 수업 과제 수행의 과정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직접 뭐 필요한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직무 분석 질문지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인터뷰를 통해서 나온 내용들을 쭉 정리해서 직무 분석 설문지를 만들어서 그 항목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죠? 그 다음에 얼마나 필요한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문 문항을 만들어서, 척도 문항으로 만들어서 그 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설문지를 보내서 응답을 받아내야 됩니다. 그 작업도 역시 그거는 뭐 직접 들고 가서 좀 한 5분 정도도 안 걸릴 거예요. 5분 정도면 뭐 체크할 수 있으니까 부탁을 하든가 해서 그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한테 그 만든 인터뷰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설문지를 가지고 응답을 받으시고 그걸 통계 분석해서 결과를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3가지 문항이 이거예요. 설문지에 넣어야 될 얼마나 자주 사용되어지는지, 그리고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직무인지, 그 행동인지, 그리고 사전에 그 직무를 갖기 전에 얼마나 필요한지 준비도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그 직무 활동들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보내는지 상대적 백분율로 알아내기 위한 문항을 설문지에 포함시키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설문 문항에 이제 포함시킨 것들을 분석을 해야겠죠. 데이터, people, things. 그러니까 그 설문 응답을 해준 사람의 개인정보니까 그건 조심해야 되고요. 그분이 그 일에 종사한 지 얼마나 된 분이고, 뭐, 가급적이면 어느 직장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소속들,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건 데이터 분석을 위한 것이니까, 그런 내용을 분명히 설문지에 포함시켜야 돼요. 앞에 설문 안내에도 그런 식으로 과제 수행을 하기 위해서 계명대학교 심리학과 손용화 교수의 산업심리학 과목 수업을 수강하는 중에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해서 내 이름도 집어넣어도 됩니다. 설문지에. 그래서 그 책임 교수 손영화라고 집어넣고 그 설문지에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다 표시를 하셔야 되고, 마지막엔 감사하다는 말을 반드시 포함시키는 것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실은 가급적이면 많은 숫자를 하면 좋은데
최소한으로 한 10명 정도의 데이터를 받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동일 직무에서 가능한 동질적인 사람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한다라는 얘기는 바로 다 그 동일한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일 직무에서. 뭐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이거는. 그래서 그 설문지를 뭐 바로 해주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뭐 맡겨놓고 나중에 찾으러 오겠다는 식의 부탁을 드리고 전달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특히 이제 낮 시간에는 또 근무 시간이고 그러니까 뭐 잠깐 만나서 해줄 수 있으면 좋은 거고요. 그렇지 못하면 시간을 정해서 다시 찾아오겠다라고 해서 부탁을 하는 게 좋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건 이제 SPSS를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이 다 사용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SPSS를 통해서 데이터 입력하고 이렇게 자료 분석하는 건 굉장히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인데 꼭 SPSS가 이용을 못하더라도 자료 분석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 각각의 그 KSA 5의 문항들을 쭉 놓고 평균, 표준 편차, 평정자 간 상관, 그다음에 척도 간 상관, 그 필요한 통계치를 산출하는 거는 엑셀 데이터, 엑셀에다가 입력해서 그냥 엑셀에서도 바로 분석이 다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특히 이렇게 표본 샘플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분석할 데이터도 종류가 다양하지 않고 거의 다 그냥 아주 단순한 척도 문항들로 된 거기 때문에 별반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정리된 이 산출한 통계치들을 정리해서 보고서에 포함을 시키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고서 작성은 뭐 10장에서 한 15장 정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그 보고서에 들어갈 내용은 직무 분석할 직무를 선택하게 된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 직무 분석과 관련된 뭐 간단한 그 이론적 배경, 그런 부분을 좀 정리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창의적인 양식의 보고서가 되면 가장 이상적인데 뭐 그렇지 못하더라도 제가 샘플 보고서를 아마 한두 개 정도 올려드릴 겁니다. 그걸 좀 보시고 그대로 정리를 하셔도 돼요. 가장 뭐 위험하지 않은 방법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항상 최종 정리된 직무 기술서, 그리고 직무 명세서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이게 들어가 있어야 사실 직무 분석한 결과를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는 걸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직무 분석 수행 절차의 이 보고서에 정리해서 넣어야 될 목차와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서론, 배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직무 분석을 이제 하게 된 여러분들이 이런 직무를 하겠다라고 생각한 부분,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요. 자료 수집 및 절차, 이거는 이제 방법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자료 수집은 어떻게 했고, 인터뷰는 누구누구를 두세 명을 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설문지 이렇게 만들어서 분석했다라는 내용, 통계 분석 결과의 해석 및 논의, 선발이나 교육훈련, 인사교과를 위한 제언, 그리고 앞으로의 직무 분석을 위한 제언 정도,
요약, 참고문헌, 사용된 설문지 뒤에다가 꼭 포함시키시고요. 그렇게 해서 한 총 10장에서 15장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글이나 워드 파일로 해서 보고서 형태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5월 31일까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시면 돼요. 그 과제 등록란에다가 과제를 등록해 주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지키기 위해선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너무 늦지 않게 과제를 잘 정리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수행 지침도 올려드릴 거고요. 또 샘플 그 보고서도 한 2-3개 정도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과제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특별히 어렵지 않을 거예요.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 코너에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이제 진도 나가야 될 내용이 바로 종업원 선발 원리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 종업원 선발 원리라는 건 기업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어떤 원리들이 작용하고 있고 그런 원리들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과 관련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우선 인적 자원의 그 중요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발을 한다는 건 바로 정말 좋은 사람을 뽑아서 우리 회사에, 우리 기업에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을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목표는 조직 효과성을 극대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인적 자원의 효율적 운영, 그리고 인적 자원의 경쟁력 강화. 그래서 두 축으로 해서 HRM, Human Resource Management와 HRD, Human Resource Development, 이렇게 인적 자원 관리와 인적 자원 개발, 이 두 축이 HR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이런 무한 경쟁 체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모든 기업들이 인력의 인적 자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우리 국내에서만 인적 자원들을 모집하지 않아요. 그죠? 글로벌 시대예요. 전 세계가 다 그 인적 자원의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에는 정말 아주 필요한 인재는 회장이 직접 그 나라로 가서 그런 인재들을 데려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시대가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모든 기업들이 특히 이제 국내 대기업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외국인들도 많이 스카우트해서 데려오고 있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인력들이 또 외국 기업에 현지에 가서 많이 들어갈 가능성은 높아져요. 근데 사실은 구글이나 그죠? 페이스북 이런 데 가면 우리 한국 사람들도 꽤 많이 있어요. 물론 유학 가서 거기서 현지에서 채용되는 사람도 있고, 국내에서 공부했더라도 또 구글 코리아, 한국에 있는 구글, 그 다음에 또 한국에 있는 페이스북 지사에서 입사하는 사람들도 있죠. 아무튼
인적 자원이라는 건 매우 중요하고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거에는 인적 자원의 중요성이라는 건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아주 기술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잖아요. 기술 발전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 무한 경쟁 체제가 도입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 환경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인적 자원이 그 중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새로운 인재상이라는 것도 뭐 매년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변화의 주기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어요. 예전에 막 90년대에서 뭐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조금 트렌드가 몇 년씩 하면서 변해 왔는데, 이제는 정말 아주 빠르게 변화하고 있죠. 그래서 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합한 인재의 모습도 변화가 되어지고 있다. 물론 회사마다 원하는 인재상이 다 달라요. 그죠? 그런 예전에 뭐 애사심, 뭐 농업적 근면성의 산업화 시대 인재상에서 지금은 정보화 시대, 정보화 사회고 창조화 시대의 인재상은 기존의 상식과 기존의 틀을 깨는 지적 창의력과 자기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최근에 많이들 언급하는 그 인재상에서 두드러진 그런 키워드가 바로 변화 대응이, 모험심, 도전정신, 상식과 기존 틀을 깨는 창조적 인재를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 대응이라는 게 특히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런 변화 대응은 뭐 신입사원 뽑을 때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그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역량평가, 승진을 위한 역량평가에도 등장하는 역량이라고 볼 수 있어요. 도전정신, 모험심 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맥락의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이제는 단순히 뭐 지식만 많이 갖추고 뭘 많이 안다 그래서 꼭 어느 회사에 잘 들어갈 수 있다,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 본인만의 어떤 특징적인 그런 부분이 꼭 있어야 돼요.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이다라는 것 중에 이제 특히 창조적 인재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잠재 능력이 뭔가 있는 사람,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는 사람, 그죠? 세계로 미래로 비전을 창출하고 기존의 형식주의를 타파하고 발상과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인재, 목표의식과 위기의식 하에서 새로운 사고와 꿈을 가지고 끊임없이 연구와 노력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뭐 여러분들이 아마 학교 다니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보다 나중에 기업에 가게 되면 더 많은 것들을 학습해야 되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죠? 우리가 그냥 뭐 어딘가에 취직했다 그래서 이제 공부해서 해방됐다?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더 많은 것들을 공부해야 되고요. 실제로 도전적 인재, 변화에서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용기와 소신, 배짱을 가지고 남들이 꺼리고 기피하는 분야에서 과감하게 도전하고, 그리고 변화와 개혁을 선도할 수 있는 인재, 모험정신과 경쟁심, 행동력이 강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천력이 있다라는 거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 그러니까 무조건 부딪혀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해서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하나만 해도 안 되는데,
그런 사람은 진짜 안 돼요. 그래서 부딪혀봐야 되고 내가 뭐 안 돼도 한번 해봐야지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Specialized Generalist. 이건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얘기일 수예요. 전문화된 제네럴리스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 능력 분야도 내가 갖추고 있어야 되고 다 할 수 있는 누구나가 다 해야 되는 일반 능력도 갖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일반 능력은 누구나가 다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몇몇 그 학생들하고 취업과 관련된 상담을 해보면 이런 거 자격증 뭐 저거 이것저것 자격증 많이 땄다라고 그러는데 자격증 많이 따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자격증은 어떻게 보면 그냥 형식적으로 뭐 이력서에 그냥 한두 줄 더 들어가는 거 외에는 특별한 거 없습니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람 뽑아주는 데는 없어요. 특별히 그런 것들은 그냥 갖추고 있는 기본적인 것들일 뿐이지 자격증 몇 개 있다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다 이런 생각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잘할 수 있는 전문 분야의 능력 그런 것들을 갖춰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격증 뭐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결코 좋은 게 아니다. 물론 없는 것보다 나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정말 그 전문적인 지식은 기본이고 관련 분야의 지식까지도 섭렵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공 분야가 있으면 그 전공 분야의 지식은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 놓고 그 주변 학문들 우리가 그래서 교양에서 꼭 필요한 내용들도 갖추셔야 되고 인문학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철학에서 논리학 이런 거 꼭 여러분들이 수업을 한 번쯤은 들어야 될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철학 관련 전공에서 논리학 그리고 뭐 그런 인문학 같은 거 교양 수업에서 인문학 또 책 읽는 능력 그죠?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두루 섭렵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런 것들이 또 창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철저한 프로군성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 이제 그 HRM과 인사심리라는 것이 어떤 관계에 있느냐. 기업 조직에서 하이퍼포머라는 건 뭐예요? 고성과자를 얘기하는 거죠. 고성과자로 평가를 받는 근로자. 그 사람들에 대한 특성을 기업에서는 꾸준히 분석을 하고 파악을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뭐 어떤 능력, 어떤 특성들을 갖췄길래 다른 사람보다 우수한 성과를 낼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업에서는 꾸준히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수한 성과자의 능력이나 특성을 지니고 있는 우수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선발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즉 그렇게 고성과를 내는 사람들을 쭉 추적 조사를 해서 우리 회사에 들어와 있는 구성원 중에서 고성과자들을 계속 분석하겠죠. 그랬더니 이런 사람들은 이런 특성을 갖고 있고 이런 능력을 갖고 있더라. 그러면 뽑을 때부터 그런 사람을 뽑으면 고성과자가 될 가능성은 일단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고성과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특성을 갖춘 사람을 뽑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을 덜 낭비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인적 자원의 능력이 의사결정의 질을 결정한다. 우수한 성과자의 능력 혹은 특성을 꾸준히 분석을 해요. 그게 이제 바로 직무분석 전문가 또는 검사개발 전문가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수성과자라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분석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파악해낸 것들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또 뽑아내야 되니까 검사를 개발해야겠죠. 그게 우리 산업심리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분야에서는 우리 산업심리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도 꼭 필요로 하고 있고, 기업 자체에서 이런 사람들을 뽑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을 뽑았다고 해서 기업 자체에서 다 그거를 일일이 만들 수는 없으니까 전문 업체들이 개발을 하도록끔 용역을 줍니다. 그런 전문 업체들이 점점 커지고 있고, 거기에 우리 산업심리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서 일을 현재 하고 있어요. 현재 그런 회사들이 점점 성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인력들을, 산업심리학을 전공한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찾고 있어요. 실제로 저한테도 많이 부탁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학과에 그렇게 산업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이 많지 않아서 오히려 제가 보내달라고 하는데도 사람이 없어서 못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직의 우수한 성과자의 능력 혹은 특성을 분석하여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신뢰롭고 타당한 도구를 만들고, 이러한 도구를 활용하여 미래 우수 성과자를 선발하는 일을 바로 인사심리 쪽에서 하고 있는 건데, 그게 바로 산업심리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퍼스널 사이컬러지라고 하죠, 인사심리를. 그래서 이런 그 선발의 중요성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수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되고, 그죠? 우수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직 경쟁력의 지속적 확보 및 강화하는 일이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선발 체계를 갖춰야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계속 그런 인사와 관련된 불협화음이 그런 안 좋은 얘기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잖아요. 특히 공기업, 그죠? 거기서 공정하지 못한 선발이 이루어져서 뭐 누구 청탁을 받아서 누구 뭐 부탁을 받아서 아주 문제가 됐던 사례들이 뉴스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사회적 형평성과 공평성의 확보. 요즘에 제가 공기업들 신입사원 면접에 들어가면 그 신입사원 이제 뽑는 그 인사부서의 책임자가 저희 면접위원들한테도 항상 강조하는 게 정말 공정해야 되고 객관적인 그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노력을 해달라고 꼭 부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공기업의 신입사원들 면접을 계속 한 5년 전부터 들어가고 있어요. 작년에도 몇 군데 가서 면접을 했는데, 뭐 아무튼 그런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체계적인 선발 도구의 개발과 활용, 이것이 매우 중요한 분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인사심리에서 하는 일들이 바로 다 이것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인적 자원을 계획, 그다음에 선발 계획 수립, 누구를 어떻게 선발할 것인가, 그죠? 선발 도구 개발, 검사 도구 개발하는 거. 이거는 이제 그 기업에서 직접 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 용역 회사들, 컨설팅 회사들한테 의뢰를 합니다. 검사 도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선발에 들어가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대기업도 공채를 점차 줄이고 있어요.
매년 공채한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어느 기업이고 공채 공고가 나가면 막 수십만 명씩 지원을 하니까 그 입사 서류만 검토하고 거기서 분류하는 작업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대기업 중에는 그런 선발 관련된 일을 전문 컨설팅 업체에 아예 맡겨요. 대행을 시킵니다. 대행을 시켜요. 근데 이제 그것마저도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 시간이 걸리니까 점차 대기업들은 지금 삼성은 공채를 당분간은 유지한다고 했지만 나머지 기업들은 SK나 뭐 이런 데들은 다 수시 채용으로 바뀌고 있어요. 이제 공채 안 하겠다는 거죠. 그냥 필요한 인력이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공고를 내고 거기에 입사 지원 서류를 낸 사람들 중에서 연락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필요한 인력들이 있으면 그렇게 수시 채용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공채보다는 그런 수시 채용에 지원하기 위해선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입사한 후에 분류와 배치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여기에 다 이런 산업심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가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분야의 일들을. 종업원 선발 과정의 이제 개발 단계예요. 우선 개발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그죠? 적절한 선발 계획이 필요하다. 지원자에 대한 정보가 직무 수행과 관련이 있어야 되는 거 당연한 거죠. 여러 지원자 중에 좋은 지원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원자에 대해 어떤 정보를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철저한 연구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더더군다나 모든 공기업뿐만이 아니라 기업들이 이제 블라인드 채용을 하잖아요. 블라인드라는 건 뭐예요? 어느 대학 나왔고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은 거. 그런 거 다 빠져요. 그냥 정말 그 사람의 인적 정보는 아무것도 안 들어갑니다. 그냥 그 사람의 스토리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거기서 스토리를 정리하는 데서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정보는 다 뺍니다. 그냥 자기 뭐 지원 동기, 뭐 자기의 업무 계획 이런 것만 이제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입사 지원서에서도 완전히 달라진 거죠. 뭐 그냥 자기가 대학 다니면서 어떤 성공 경험 이런 것들만 적지 뭐 내가 뭐 전공했고 학점이 얼마 이런 거는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이제. 하여튼 그런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입사 지원서에 그런 것들이 들어갈지 우리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선발을 할지를 정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원자와 지원자의 직무가 조화를 이룰 때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선발 과정의 개발에 다 포함된다. 그래서 직무 분석이라는 게 항상 맨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역량평가에서도 설명드렸잖아요. 직무 분석이 먼저 이루어진다. 그죠? 직무 분석이 제일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 산업심리학에서도 이 직무 분석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고 본인들이 원하는 나중에 하고 싶은 직무를 분석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직무 측정치 확인하는 거, 작업자 특성 파악하고 선발 도구 개발하고요. 그 다음에 선발 도구의 타당화 절차까지 처음 개발 단계인 바로 이제 직무 분석인데 이거는 앞에서 제가 직무 분석 수행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직무 분석에 대한 내용은 요 선발 원리가 끝나고 나면 바로 또 진도를 나가도록 할 겁니다. 직무에 대한 정보 수집을 하고요. 특정 직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거예요. 직무 분석은. 그죠? 특정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종업원이 갖추어야 할 것들을 상세하게 확인한 후에 능력과 자질을 갖춘 잠재적 종업원을 선발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일이 일단 분석이 돼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할 일인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선 어떤 사람이 그 일을 담당하면 잘 하게 될지, 성과를 아주 많이 낼지를 이제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 그런 직무와 관련된 내용을 기술하는 거예요. 필요한 직무 분석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 직무 분석을 통해서 잠재적 종업원 분석이 가능해진다. 정말 기본적이고 필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직무 수행치의 확인. 선발 과정 개발의 주 목적이라는 건 직무에서 성공할 지원자를 찾는 일이에요. 특정 직무 수행에서 작업자들 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죠. 차이가 측정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업하는 사람들이 10명이면 그 10명들이 다 동일한 결과를 내놓지 않는 거죠.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작업자들 간의 차이를 측정하는 것은 종업원의 작업 양과 질을 확인하면 됩니다. 양과 질을 다 확인해 보면 되는 거죠. 하지만 직무 수행에 대한 성과 측정이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려워요.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매년 그 자기가 한 일, 성과에 대해서 직접 정리를 합니다. 근데 그 내가 한 일을 정말 목표 대비 얼마나 수행했고 어느 정도로 완벽하게 해냈는지를 자기가 직접 기술하게 돼 있어요. 물론 내 상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이 평가를 해요. 내 평가하고 상사 평가를 놓고 서로 의견 조율을 합니다. 결국은 성과 측정이라는 게 완전히 객관화되지 않는 한 쉽지 않죠. 양이야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볼 수 있지만 질이라는 거는 보는 사람 간의 차이가 있어요. 나는 굉장히 잘 수행했다 아주 질적으로도. 근데 윗사람이 보기에는 이건 수준이 낮아. 내가 원하는 수준은 이게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과라는 거는 조직 내 많은 요인들의 영향을 받겠죠. 당연히 많은 요인들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측정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성과를 산출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측정에 어려움이 생긴다. 또 작업자가 특정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할 지식, 기술 능력, KSO와 같은 이제 작업자 특성을 파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직무 분석을 통해서 이제 얻어진 정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 후에 이제 이런 작업자 특성 파악을 수행을 해야겠죠. 그래서 지원자를 평가하는 기본 특성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발 도구의 개발에 들어가는데요. 이 선발 도구의 개발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죠. 선발하는데 어떤 도구들을 사용할지를 결정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일 수밖에 없죠. 이 도구가 잘못 만들어지면 정말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적절한 도구, 선발 도구의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 정말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선발 도구는 기업마다 달라요. 지원서가 있고 지원서의 양식도 다르죠. 추천서도 받을 수 있고 면접도 요즘 면접도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볼 수 있죠. 면접이 굉장히 다양해요. 역량 면접이라는 것도 있고 최근에 역량 면접이 많이 도입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각종 검사, 모의, 시뮬레이션 평가 하여튼 굉장히 선발 도구는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기업마다 그 다양한 도구들 중에 어떤 거를 사용할지도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발 도구를 개발하는 일 자체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업에서 직접 못하기 때문에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거죠. 그래서 선발도구 선정의 원칙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선발도구 이전에 파악된 작업자 특성, 이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소위 얘기하는 지식, 기술, 능력,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 다 반영이 돼야 됩니다. 선발도구에. 그리고 두 번째는 측정 도구가 지원자들을 변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이게 제일 어떻게 보면 중요하겠죠. 서로 차이가 나야겠죠. 지원자들 간에 잘하고 못하고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개인차. 우리 심리학의 연구라는 것은 개인차 연구가 굉장히 많고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심리학에서 이 개인차를 보기 위해서 많은 도구들을 개발합니다. 사실은 연구를 하기 위해서도. 그죠? 우리가 보통 그 측정 척도라는 걸 개발하는 거 다 이런 사람을 측정하기 위해서 쓰는 도구들을 개발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바로 이 신입사원의 선발 도구의 개발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오늘은 앞에 과제 설명 하는 것부터 해갖고 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하고요. 질문 꼭 올려주시기 바라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선발 원리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